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13장은 잘못된 ADHD 진단이라는 제목인데요. 현대사회에서 ADHD 진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DHD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모든 집중력 상실이 ADHD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ADHD 진단이 때로는 부주의하게 이루어지고 집중력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현대의 스트레스, 디지털 환경, 잘못된 식단 등 여러 요인들이 실제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데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번 장이 여러분께도 집중력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ADHD 진단과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요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3장 시작하겠습니다. 13장 잘못된 ADHD 진단. 유전자 탓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나의 조카가 어린아이였던 약 15년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자기 반 학생 상당수가 갈수록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 무렵 내가 어렸을 때는 영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라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몇몇 연구자와 의사는 이 아이들에게 생물학적 장애가 있으며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생각은 영어권 국가에서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다. 2003년과 2011년 사이에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이 미국에서 43% 증가했고 여자아이 사이에서는 55%나 급증했다. 현재는 미국 청소년의 13%가 ADHD 진단을 받을 정도이며 그중 대다수가 진단의 결과로 강력한 각성제를 처방받는다. 영국에서도 ADHD 진단이 놀라울 만큼 증가하고 있다. 내가 7살이었던 1986년에 ADHD를 진단받은 어린이가 1명이라면 현재는 그 수가 100명이다. 각성제를 처방받는 어린이의 수는 1998년과 2004년 사이에만 2배로 늘었다. 성인의 집중력 문제에 관해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선뜻 인정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을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에 이끌렸다. 바로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가 주로 생물학적 장애의 결과라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고자 했다. 이번 장은 이 책의 그 어떤 장보다 쓰기가 힘들었는데 진지한 과학자들이 가장 불일치를 보이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 예를 들어 ADHD가 사람들이 말해온 것처럼 실제로 하나의 생물학적 질병으로 존재하는가에서조차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려 한다. 이 주제는 내가 가장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한 주제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질문과 함께 인터뷰를 거듭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인터뷰한 모든 전문가가 동의한 몇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ADHD를 진단받은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없는 문제를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무능하지도 자제력이 부족하지도 않으며 당신에게 찍혀있을지 모를 그 어떤 낙인도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질적 도움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일부 어린이의 경우 나쁜 집중력에 실제로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문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ADHD 논란의 다른 측면에 관해 차분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아들의 행동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생물학적 문제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무척 최근에 등장한 것이며 이 논쟁은 지난 몇 년간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1952년에 미국 정신의학회는 인간의 정신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총망라한 지침서를 만들었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생물학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생각은 그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1968년이 되자 이 생각은 지침서에 실릴 만큼 정신과 의사 사이에서 충분한 인기를 얻었으나 이들은 소수의 아이들만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확인된 아이들의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남자아이의 30%가 18세기가 되기 전에 ADHD를 진단받는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수는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엄청난 수의 성인이 본인에게 이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그중 300만 명 이상이 이미 각성제를 처방받고 있다. 오늘날 각성제 처방 시장은 최소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ADHD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양극화된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ADHD가 압도적으로 개인의 유전자와 뇌에서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는 질병이며 아주 많은 수의 어린이와 성인이 각성제를 복용해 이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주로 미국에서 우세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집중력 문제가 실제하는 고통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대규모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생물학적 장애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고 위험하며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주로 핀란드 같은 곳에서 우세하다. 먼저 오로지 생물학적인 이야기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진실과 위안을 찾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암트랙 열차에 타고 있던 어느 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그가 내 직업을 물었다. 사람들이 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자 그 여성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의 경험은 전형적이었다. 몇 년 전 아들은 학교에서 무척 고생을 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갖은 문제를 일으켰다. 여성은 아들이 염려되었고 다른 부모들의 눈초리를 받았다. 결국 교사들은 아들을 의사에게 데려가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의사는 아들과 대화를 나눈 뒤 여성에게 아들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말인즉슨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유전적으로 다르고 그 결과 다른 종류의 뇌, 사람들 대부분과는 다른 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곧 아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집중하는 것을 훨씬 힘들어한다는 뜻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히쇼도 내게 ADHD의 75%에서 80%가 유전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숫자는 대규모로 연속 실시된 과학 연구에 근거한 대략적 수치다. 자신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은 듣기 고통스럽다. 그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는 이 메시지와 함께 여러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된다. 당신 아들의 행동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연민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힘겨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해결책이 있다. 그의 아들은 각성제인 리탈린을 처방받았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하자 아들은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은 약을 먹으면 기분이 이상해져서 싫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은 아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각성제를 계속 먹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극적인 면은 없다. 아들에게 심장마비가 오지도 아들이 마약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여성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여성에게 큰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그 여성처럼 이것이 주로 각성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유전적 문제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기도 한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ADHD 개념이 아이들과 성인을 넘어 생명체의 새로운 한 범주로 자리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약물을 진단받은 동물들. 1990년대 어느 날 에마라는 이름의 9살 난 비글 한 마리가 동물병원을 찾아왔다.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에마의 주인은 에마에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마는 늘 불안해했다. 끊임없이 먹었고 때로는 갑자기 흥분해 벽을 들이받고 쉴 새 없이 지저댔다. 집에 홀로 남으면 더욱더 흥분했다. 에마의 주인은 계속 같은 단어로 에마의 상태를 묘사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과잉 행동이었다.
주인은 수의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에마의 주인이 찾은 수의사는 니컬러스 도드먼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영국인 이민자였던 그는 30년 넘게 커리어를 쌓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수의학 전문가 중 한 명이자 터프트 대학의 교수였다. 처음에 니컬러스는 에마와 주인에게 훈련 처방을 내렸다. 훈련을 통해 둘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주인은 에마의 문제가 약 30% 정도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니컬러스는 에마에게 ADHD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가 동물 행동의 해석에서 이처럼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전까지는 ADHD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니컬러스는 에마에게 각성제인 리탈린을 처방하며 주인에게 하루 2번 리탈린을 부숴서 사료에 섞어주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아온 주인은 신이 나 있었다. 주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에마는 더 이상 온 집안을 뛰어다니거나 끊임없이 사료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집에 혼자 남으면 여전히 심하게 울부짖긴 했지만 그 점을 빼면 이제 에마는 주인이 바라던 모습의 개였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니컬러스의 집에서 그를 만났을 무렵 이것은 그의 병원에서 일상이 되어 있었다. 니컬러스는 자신이 ADHD라고 진단한 동물들에게 리탈린을 비롯한 각성제를 자주 처방한다. 그는 선구자이며 정신의학적 문제를 가진 동물에게 약을 먹이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불린다. 그가 어쩌다 이런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많은 과학적 진보가 그렇듯이 이 모든 것도 퍽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중반에 그는 포커라는 이름의 말을 치료하러 갔다. 포커는 강박적으로 끙끙이를 했는데 끙끙이는 온종일 마곡간에 갇혀 있을 때 말의 약 8%가 보이는 심각한 강박 행동이다. 이 난감한 반복 행동을 할 때 말은 이빨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문 다음 목을 구부려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심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러한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고 또 한다. 당시 끙끙이의 이른바 치료는 충격적일 만큼 잔인했다. 때로 수의사는 드릴로 말의 얼굴에 구멍을 내서 말이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말의 입술에 황동고리를 달아서 말이 울타리를 물지 못하게 했다. 니컬러스는 이러한 간습이 끔찍했고 대안을 찾던 중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말에게 약을 먹인다면? 그는 포커에게 아편 차단제인 날록손을 투여하기로 했다. 그는 내게 몇 분 지나지 않아 말이 끙끙이를 멈췄다고 말했다. 주인은 하느님 맙소사를 연발했어요. 약 20분 뒤 포커는 다시 끙끙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로 우리는 다른 말에게 여러 번 투약을 반복했고 정확히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뇌의 화학물질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그토록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어요. 그게 제 커리어를 바꿔놓았죠. 그때부터 니컬러스는 인간에게만 적용하던 방식을 이용해 수많은 동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는 캘거리 동물원과 끊임없이 서성이는 북극곰 문제를 상의한 뒤에 곰에게 다량의 프로작을 투여할 것을 권했다. 북극곰은 서성이기를 멈추고 얌전히 우리 안에 앉아있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는 니콜라스가 관점을 전환한 덕분에 오늘날에는 앵무새와 자낙스와 바륨을 먹고 닭에서 바다 코끼리에 이르는 수많은 생물종이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으며 고양이가 프로작을 복용한다. 미국의 한 유명 동물원 직원은 기자에게 정신과 약물이 단연 훌륭한 관리 수단이며 그 약물이 우리가 동물을 보살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약간 무디게 하면 우리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동물원 전체의 거의 절반이 동물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한다고 시인했으며 니컬러스의 병원을 찾는 주인의 50%에서 60%가 자기 동물에게 먹일 정신과 약물을 얻으려 한다. 가끔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실제 뻐꾸기 버전처럼 보이기도 한다. 니컬러스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이러한 결과를 특정 방식으로 정당화할 것이라 생각했다. 수많은 의사가 주의력 문제를 겪는 자녀들의 부모에게 하는 말, 즉 집중력 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약물을 이용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니컬러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이 여정이 시작된 지점, 바로 끙끙이를 하던 말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생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말은 지금껏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말들을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가두는 가축화의 문제예요. 말들이 마구간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초기에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끙끙이를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니컬러스가 이 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 하나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말들이 생물학적 목적의 좌절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말은 돌아다니고 달리고 풀을 뜯고 싶어 한다. 이런 타고난 본성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말들의 행동과 집중력은 망가지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니컬러스는 생물학적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압력이 너무 심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이 파괴적인 심리 압박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완화해줄 행동을 뭐든 찾게 된다. 야생말은 자기 시간의 60%를 풀을 뜯는 데 씁니다. 그러니 말에게 해방감을 주는 행동 중 하나가 일종의 가짜 풀뜯기인 끙끙이라는 사실도 놀라운 일은 아니죠. 니콜러스는 주코시스라 불리는 증세를 보이는 동물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자신의 접근법이 몹시 제한적인 해결 책임을 스스럼 없이 인정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에게 북극곰에게 약을 먹여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물었다. 아니요, 니콜러스가 대답했다. 그건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북극곰을 북극에서 끌어내 동물원에 가둔 것이에요. 자연에서 북극곰은 북극 툰트라를 몇 마일씩 걸어다닙니다. 물개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수영을 하고 물개를 먹죠. 전시장은 실제 삶과 전혀 같지 않아요. 그러니 곰들은 감옥에 갇힌 수감자처럼 진짜 삶을 부정당한 내면의 고통을 달래려 서성이는 겁니다. 곰들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은 생생히 살아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니컬러스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동물원을 폐쇄하고 모든 동물을 저마다의 본성에 어울리는 환경에 살게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늘 강박적으로 자기 꼬리만 쫓던 한 개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개는 맨해튼의 비좁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의 주인이 이혼을 했고 개는 북부의 농장으로 보내졌다. 그러자 꼬리 쫓기와 집중력 문제가 말끔히 사라졌다. 그는 모든 개가 매일 적어도 1시간은 목줄 없이 뛰어다녀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반려견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개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문제를 일으킨다. 니컬러스는 혼자서는 그런 세상을 불러올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게 물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본능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동물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말 포커는 갇혀있는 것이 싫었고 비글레마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었다. 말은 본래 뛰어다녀야 하고 개는 본래 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동물들이 보내는 신호를 그가 약물로 덮어버림으로써 주인들에게 일종의 환상을 불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었다. 한 생명체를 데려다가 그 본성을 무시하고 동물의 필요가 아닌 주인인 자신의 필요에 맞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 말이다.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니컬러스는 내 말을 잠자코 듣다가 내게 돼지 이야기를 했다. 돼지들은 잔혹한 공장식 축산 농산에서 살다 죽는다. 새끼일 때 어미에게서 떨어져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산다. 니컬러스가 물었다. 제가 음수라인의 프로작을 투여하면 이 돼지들의 상황을 훨씬 낫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반대하실 겁니까? 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가정은 너무 많은 것을 수긍한다. 역기능적 환경을 당연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뿐이라고 단정한다. 우리에겐 그보다 나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말은 현실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노력해야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ADHD 진단이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약물에 취약하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약물이 아닌 삶의 균형과 안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ADHD 진단과 치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하간미소 배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14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